필수 개념 장착에서 다음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크게는 대표적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즉 풀면서도 그 개념들을 문제에 맞게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막상 개념 정리를 할 때 문제 유형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실은 제가 유형별로 나눠놓게 됐지만 이 파트들에 대한 개념만큼은 원리 원칙 그대로를 가지고 정리를 당부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워낙 응용이 많이 충분히 가능한 데다가 문제는 우리가 그 응용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다 보면 실제 그 기본이 많이 흔들려서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나 혹은 의미들을 가지고 흔들면서 질문을 주게 되면 굉장히 실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견고하게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력학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의 자발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와 걔에 대한 자연을 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즉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변화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과정이 곧 자발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과정이다라고 했던 거죠. 즉 걔 엔트로피가 감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걔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이런 변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걔 엔트로피가 감소가 되면서 주위로 열을 아주 많이 주게 되면 덕분에 주위 엔트로피는 아주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 그 덕분에 전체 우주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는 이 걔 엔트로피 변화, 즉 걔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죠. 즉 그런 변화가 자발적인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걔는 아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무질서도가 변하기 위해서 걔가 주위로부터 아주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걔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보다도 주위의 무질서도의 감소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로서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쪽으로의 변화가 되므로 그런 방향으로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물론 역반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는 변화가 가능하겠고요. 그 말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곧 정반이 됐든 역반응이 됐던 비과학적인 과정으로서, 즉 자발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비과학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요,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급격한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는 것만큼 돌아가는 것에 대한 변화보다는 그 방향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돌아갈 수 없는 변화 과정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즉 알짜의 변화가 있다라고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평형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기억을 해두게 되면 배역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변화 과정. 그 말은 알짜의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한다면 알짜의 변화가 있을까? 진짜 변화가 있을까? 그 방향으로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비과학 과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의 변화가 알짜로서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곧 바로 우주의 무질서도를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의 변화를 누굴 가지고 판단할 거니?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걔와 주위 각각을 다 판단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걔에 대한 판단이다 라고 했던 부분은 앞서도 강조를 얼개 때 드리기도 했었지만 걔에 대한 무질서도의 판단이다 라고 하는 건 주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걔대로 따로 판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 상태함수로서 생성물의 엔트로피에서 반응물의 엔트로피 총량을 빼준 그 차이값으로서 우리가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상전이 과정에 대해서도 써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의대로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고 쓰면 되겠지만 그 내용들도 결국 기본적으로는 상태함수로서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즉 무질서도가 걔에 대한 변화를 다뤄주는 그 과정에서 걔가 변하는 것 기준으로 그러면 주위의 무질서도는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걔가 바뀌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도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걔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주위에 대한 무질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먼저 한번 강조를 하고 왔었죠. 그래서 G에 대한 무질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계에서 엔트로피 변화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계에서의 엔탈피 변화, 즉 계에서 출입하게 되는 우리가 그 열을 가지고 G의 무질서도 변화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그 보가 반대로 가줘야지 우리가 정확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다 알고 있는 대로 보를 먼저 늘 판단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계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호 판단은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입자수가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의 무질서도 변화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G에 대한 무질서도 변화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값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우주 전체가 증가될지 감소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었으면 G의 무질서도는 증가를 하게 되겠고,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게 되면 G의 무질서도는 감소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앞서 봤던 것처럼 우주 전체를 가지고 분명히 판단해 주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보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걔도 판단해야지, G도 판단해야지. 꽤 번거롭죠? 어차피 걔가 자발적으로 변하는지를 우리는 판단하고 싶은 거니까 걔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주어져 있던 연력학체 2법칙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t를 고분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즉,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변이 델타 h 빼기 게이 델타 s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압력이 일정할 때 우리가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을 깁스 에너지라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참고로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하라고 하면 오른쪽에다가는 그러면 부피가 일정할 때는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도 판단은 가능하긴 해요. 부피가 일정할 때를 가지고 열을 넣어주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 t배를 해준 그 결과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라고 하는 게 똑같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부피가 일정할 때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델타 u 빼기 t 델타 s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걸 우리는 델타 f라고 하는 흔히 깁스 헬몬츠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거의 물어볼 일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델타 g 정도만 판단해주면 되겠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계에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즉, 우리가 계에 대한 델타 g를 계산을 해요. 델타 g를 계산해 주게 되면 그 델타 g의 계산의 결과들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부호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델타 g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곧 무슨 말과 같겠니? 라고 하는 건 정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발적 변화가 생긴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에 대한 델타 S 우주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말과 같은 말이 현재 그 주어진 조건에서의 정반응이 자발적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의 바로 반응지수보다는 평형상수가 더 큰, 즉 현재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반응이 진행돼줘서 어떤 상태에 도달할 거야 라고 하면 Q값이 K값과 같아질 때까지 정반응이 진행돼서 반응물은 줄고 생성물은 늘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즉, 그 아랫줄에 있는 델타 G가 0이 되는 상태까지 정반응이 더 진행되겠고요. 델타 G가 결국 0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가 0이에요. 즉, 델타 s 우주가 0이라는 의미와 같겠죠. 즉, 변화를 통해서 이보다 더 우주의 무질서도를 증가시켜줄 수는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더 이상 변화 없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Q값이 K값과 같아졌을 때를 곧 평형 상태다라고 말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계산해봤더니 델타 G가 0보다 커요. 즉, 이 정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G를 계산했더니 델타 G가 0보다 크대요. 이 말은 정반응은 비자발적인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자발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정반응으로는 자발적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이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정반응이 못 가는 거니까 멈춰져 있다. 현재 조건에서 멈춰 있는 거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져 있다,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표현이 아니라 평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델타 G가 0보다 커서 정반응이 자발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반대말은요. 역반응은 자발적이겠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S 우주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니라고 하면 이런 말은 실은 없어요. 일부러 교재 안에다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즉, 우리가 따지게 되는 이 모든 계산들은요.
기본이, 즉 기준이 정반응 기준이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델타 G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항상 정반응 기준인 거잖아요. 따라서 정반응 기준에서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 뿐인 것이고, 그 말이 같은 말은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다, 즉 옆반응은 자발적이다가 되겠고, 따라서 옆반응에 대한 델타 S 우주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발적 과정에 대한 것은 평형이 돼주는 델타 S 우주가 0이다. 아니면 델타 S 우주가 0보다 커서 그 변화는 자발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게 정반응이든 옆반응이든. 아마 우리는 걔를 항상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걔는 정반응 기준에서 따지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문제에서 또 물어볼 일은 크게 없지만 뒤쪽에 전기학 가게 되면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 더블 맥스라고 하는 최대 1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최대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니라고 하면 비팽창 최대 1입니다. 그래서 흔히 팽창 1과 비팽창 1, 1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비팽창 1이 뭐 누굴 의미를 하는 거니라고 하면 델타즈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도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델타즈가 비팽창 1을 의미하는 거지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우리가 그 자유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정반응 자발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델타지가 달라질 수 있는, 즉 델타지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는 델타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크게 델타지에 대한 변수가 되어줄 것은 온도하고 농도입니다. 즉 다른 의미로는 온도는 똑같은 의미로 얘기해주면 되겠는데, 농도하고 압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곧 현재 조건에 해당되는 반응지수를 의미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온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에너지가 증가될지 감소될지를 판단해주게 되는 내용들은 양적인 부분은 그러면 고려가 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반응지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고정된 변수 조건은 주어진 온도에서 우리가 반응지수에 따른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온도에 따라서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때는요, 표준 조건에서 따져준다라고 할 때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고정시켜놓고 따지는 거지 둘 다 변수 놓고 따지는 일은 없어요, 실은. 자, 그래서 왼쪽에서는 우리가 온도 전성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다만 델타지가 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짓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니라고 하면 그 공식 정의에서 보게 되면 델타지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예요. 즉 온도라고 하게 되는 변수와 곱이된 일종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델타 S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델타 S의 부호가 0보다 큰 반응이라고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온도 증가시켜주게 되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겠죠? 델타 G가 감소하니까요. 하지만 델타 S가 0보다 작은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반응 결과로 질서 정연해지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무질서도가 감소되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즉 기체성의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런 반응들은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그러면 덕분에 델타 G가 증가를 해주기 때문에 정반응은 더 비자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부호에 따라서 정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왼쪽에 일종의 하나의 도표로 그렸는데, 문제 풀 때 또 써먹을 거니까 그때 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다가는 델타지의 농도압력 의존성, 즉 바로 반응지수에 따른 의존성 여부를 나타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발성 여부는 델타지로 판단하는데, 표준 조건에 대한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그럼 현재 조건에 대한 우리가 자발성 여부 판단하게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어느 쪽이 크냐 작냐를 가지고 우리가 델타지에 대한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덕분에 정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델타 G노트가 0이 평형이 아니겠죠. 델타 G노트가 0이 될 수 있는 평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델타 G가 0이다라고 하는 게 평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Q값이 평형상수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우리는 반응에 대한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유도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평형이다라고 하게 되는 델타 G가 0이면 반응지수로 했던 Q값은 곧 평형상수인 K값과 같을 거예요. 그럼 좌변이 0이 되는 거니까 델타 G노트 값은, 즉 표준 조건에서의 우리가 자발성 여부를 판단해주게 되는 이 값은 우리 어떻게도 바꿔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의 RT, ln, K라고 하는 평형상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데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델타 G노트보다 평형상수 값이 더 커버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정반의 자발성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반대로 Q값이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도 더 크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덕분에 더해진 값이 큰 거니까 정반은 비자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 때도 써먹을 텐데 다음과 같이 반응의 추진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델타 G노트라고 하는 표준 조건에 대한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때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계산도 가능하고 혹은 부호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잖아요. 최소한 못해도 우리가 정의대로 구할 수 있는 델타 G노트는 델타 H노트 빼기 T 델타 S노트라고 쓸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 외에도 평형 상태로부터 우리가 마이너스 RTL은 K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반학을 한 바퀴는 돌려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마이너스 NF 이너트라고 하게 되는 전기화학에서 사용하게 되는 표준전지 전위를 통해서도 정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이 세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델타 G너트라고 하는 것과 델타 H너트는 사실 꽤 많이 유사합니다. 왜냐면 델타 H너트는 에너지 총량의 변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에 대한 변화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델타 G너트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변화만 다루게 돼요. 그 이유인즉슨 마이너스 T 델타 S너트가 곧 얘에 대한 무질서도 여부가 같이 판단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응을 통해서 구조가 바뀌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부분만큼이 무질서도 변화로 같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운동 에너지 변화에 대한 부분을 빼주고 표현 써준 게 바로 깁스 에너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서 나타내주게 되는 게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반응 엔탈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쓸 수도 있겠니라고 하면 원소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는 생성 과정에 해당되는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도 델타 G노트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즉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줘서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한 표준 에너지 변화를 구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단 쪽에 나와 있는 즉 델타 G노트를 구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 표준 조건에서의 우리가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어도 그 의미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정도는 알고는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 옆에다가 앞에서 제가 얼개 때 강조드린 걸 그대로 써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덕분에 평형상수가 1보다 우리가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표준 조건에 대한 자발성 여부도 연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아래쪽에다가는 그러면 델타지 값에 대한 의미와 델타지에 대한 부호에 대한 의미들까지 같이 필기체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개념 체크에 대한 예제들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시험문제 출제가 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념 체크는 꼭 중요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실력을 다져놓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필수 개념 장착까지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개념들 가지고 대표 기출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